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준을 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밌게 들었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철학, 특히 중국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뭐 동양 철학에 특히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유가와 도가입니다. 유가와 도가. 유가와 도가인데, 뭐 유학과 도가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학하고 도가 철학은 좀 달라요. 우리가 유가 철학을 유학이라고 하니까 도가 철학은 그럼 도학이라 그러면 되겠네. 그럴 수도 있는데, 도학과 도가 철학은 좀 달라요. 그리고 도가 철학과 도교도 개념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유학과 유교도 약간은 다르지만은 도가 철학과 도교의 차이는 유학과 유교의 차이보다 훨씬 더 커요. 이 교화학이라는 것은 항상 문화적이냐 아니면 학술적이냐 그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면 문화적인 맥락이 좀 짙고 유학은 학문적인 맥락이 좀 짙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유가적 가치들, 그런 거는 정확히 말하면 유학적 가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도가 철학과 도학과 도교, 이 세 가지는 그 맥락은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동양 철학에서 도학이라 그러면 그건 뭐 유학이냐, 도가 철학이냐, 뭐 묵자의 철학이냐, 한비자냐, 뭐 주역이냐, 이런 거 할 거 없이 사실은 모든 동양의 철학이 다 도학입니다. 저마다가 추구하는 도는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름의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모든 학문을 동양에서는 도학이라 그래요, 사실. 그리고 학계에서는 특히 이제 신유학, 주자학을 또 도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계에서는 사실 도학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주자학이에요. 신유학을 도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도학이라고 하면은 그 쓰이는 용례에 따라서 맥락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도교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도교는 유학이 유교화된 것처럼 도가 철학이 문화적으로 그런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도교는 약간 왜곡된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아요. 막 뭐 신선수를 연마하고 호흡법, 뭐 체조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오늘날에 좀 왜곡된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게 도교라는 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닐 테지만 이렇게 의미상의 왜곡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교라 그러면 우리가 도교다 그러면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지금 노장의 뭐 문화를 도교라 그러는 건지, 뭐 위진 현학의 문화를 말하는지, 중국의 뭐 어디 법륜대법을 말하는지, 뭐 기체조를 말하는지, 참선을 말하는지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의미들을 광의적으로 함축하게 돼서 요지가 흐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제갈건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철학적 용어상의 또 개념상의 차이점을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 이 장자 길라잡이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게 되겠어요? 도교, 도학, 도가 철학 중에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도가 철학이 되겠죠. 아무튼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유학과 도가 철학을 꼽습니다. 그랬을 때 유학이라는 것은, 유가의 철학이라는 것은 대체로 기준을 마련하는데, 즉 기준을 세워 나가는데 주력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식 언어로 하면은 이 유학 같은 경우에는 위학 일익이다 이렇게 노자는 얘기를 해요. 곧 배움으로써 날마다 기준을 더해 나가는 게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배우고 배워서 날마다 매일매일 기준을 쌓아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도가 철학은 위도 일손이라 그래요. 위도 일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로서 날마다 덜어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인즉슨 도로서 날마다 기준을 덜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의 순서는 사실 유학으로부터 도가 철학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쌓인 게 없으면 덜어낼 것도 없잖아요. 일단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뭘 쌓고 세우고 한 그 다음에 비로소 큰 석상이 있고 석고상이 있고 거기다 이제 조각을 예쁘게 하듯이 뭔가 이제 쌓인 게 있고 난 다음에 뭐 기준도 마찬가지야. 기준도 세우고 쌓이고 마련된 기준이 있은 그 다음에 기준을 덜어내든 깎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의 선두주자 격인 공맥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철학적 가치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필요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통칭 인간다움의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맹자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이란 사람의 사람다움이고 의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인이라는 거는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정말 쉽게 요새 말로 하면 인이라는 거 이건 결국 공감 능력을 인이라 그래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일단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인의 단서로 측은지심을 제시하잖아요.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의 어떤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은 일단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남의 불행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사람다움의 기준이다 그거예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예학이라는 거. 예학이라는 거. 이거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사회적 관계의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예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전부 사회적 관계의 어떤 기준들. 그게 예학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고, 효제라는 거, 효제라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지 간에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또 충서. 공자가 말하는 다 이런 거잖아요. 충서 이런 것들. 임금 신하 간에 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이 자신과 타인 사이에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물론 이 충이라는 거는 꼭 임금 신하 간에만 성립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군인들이 충성하니까 꼭 충이라 그러면 이 충을 갖다가 군인 정신이랑 비슷하게 어떻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 이제 일제의 잔재들인데 아무튼 이 충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중용의 마음이에요. 중용의 마음. 중용의 마음. 근데 이게 중용의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회색 분자를 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홍장원이라는 분이 국정원의 제1차장인가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분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대통령이 시키는 거는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국회의원들 막 잡아 넣으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리 내가 대통령 좋아하고 대통령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 말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마음, 이 홍장원이라는 분의, 그분의 본심이 뭔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언어만 보자면, 그 언어에 드러난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유학에서 말하는 충에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거는 까라면 무작정 까는 게 그게 충이 아닙니다. 임금이 까라면 신하는 충성, 절대 복종하고 무조건 임금이나 윗사람 뜻을 따르는 게 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면서 까는 게 그게 충이에요. 내 마음의 중도를 잃지 않는 거. 이 충이라는 게 이 가운데 마음이잖아요. 파자 하면 가운데 마음이잖아요. 그죠? 중도의 마음. 이게 어떤 중립의 마음, 회색 분자의 마음이 아니라 중도, 중용의 마음. 중용의 마음. 임금이 윗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싶으면 그걸 다시 중도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마음. 중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개념이고, 시소게임 하듯이 꼭 정 가운데를 맞추는 게 그게 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용이라는 거는 너무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나마 이 가운데로 가깝게 되도록 계속 에너지의 방향을 이 가운데로, 이 중도로 끌고 올라 그러는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프로세스예요. 끊임없이 밀당을 해나가는 과정. 예, 그런 힘이 그런 걸 중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 서라는 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랑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과 같은 마음. 내가 완전히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이 한번 돼보는 거. 이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서 개념은 뭐라 그러면 좋을까? 요새 말로 하면은, 어떤 이 메타코그니션을 넘어선 어떤 뭐 인터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상호 간 메타인지 간의 상호작용 정도가 되겠죠. 완전히 내가 한번, 내가 뭐 당신을 이해합니다. 아유, 공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완전히 한번 저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 예, 그 아주 역지사지의 극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공자 말고도 또 맹자가 말하는 뭐 사덕, 인의예지라든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본성, 그거를 맹자가 인의예지, 사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마음이라든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본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맹자가 그런 걸 사단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뭐 공자니 맹자니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대단히 치열한 논구들이지만 좀 심플하게 말하면 전부 어떤 기준을 세워나가고 마련해 나가는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유학자들의 관점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기준 마련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유학자들이 말하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건 더 어떤 휴머니테리안한 인간적인 세상, 인간 냄새 나는 세상을 위한 그런 기준을 세워나가는 게 그게 유학의 일이에요. 기준을 자꾸 만드는 거야, 유학은. 근데 도가 철학의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기준을 빼는 데 있어요, 기준을. 마련된 기준을 제거하는 일에. 그러면, 아니, 애써 마련한 기준을 도가 철학은 그건 굳이 왜 빼냐? 그렇게 힘들여서 마련한 기준들을. 한쪽에서는 계속 기준을 쌓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기준을 빼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동양의 철학은 왜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하면은 이 역시 일종의 이게 중용적 작용입니다. 균형을 맞춰 나가고 조화를 이뤄 나가는 과정. 중국 철학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공자 맹자가 기준을 세우면 한대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막 동중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유학을 그냥 국학화, 유교를 국교화 해가지고 거의 그냥 유학 독재가 됐다가 독존윷을 파출백가라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유학이 이제 사상적으로 독점을 하다가 그 반동으로 이제 한말 위진 시대에는 다시 이제 현학이 뜨고, 현학이라는 거는 대체로 노장을 위시한 도가 철학 계열에 가깝단 말이에요. 물론 현학만의 고유한 고유성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학은 유학보다는 그래도 도가 철학적인 색채가 짙단 말이에요. 위진 현학이라는 건. 그렇다가 다시 당대에는 막 또 불교가 들어와서 그냥 한바탕 중원을 휩쓸었다가 불학도 불교의 철학도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유학보다는 도가 철학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쌓기보다는 비우는 학문이 불학이잖아요. 그랬다가 너무 이제 불교가 막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온 중국을 휩쓸다시피 하니까 그 반동으로 다시 튀어나오는 게 이제 뭐 한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이제 주자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게 그게 네오 컨퓨시아니즘, 신유학이란 말이에요. 유학의 부활, 네오 컨퓨시아니즘. 아마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볼 때 주자처럼 그 엄청난 기준들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세워낸 인물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주자도 좀 제가 주자의 주장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도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천재는 천재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자를. 당시에 공직자들의 윤리를 마련한다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기준들을 막 세워나갔던 게 주자란 말이에요. 그게 명나라 때까지 이제 왕양명에 이르기까지도 어찌저찌 쭉 이어져 잘 내려오다가 근데 결국 영원한 건 없잖아요, 세상에. 이제 청대에는 유학이 고증학으로 다 이제 고증학으로 빠졌다가 사실상 만주족들이 사상을 탄압했기 때문에 전부 이제 고증만 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 오늘날 현대 중국이라는 거는 지금 유가도 도가도 아닌 법가를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목상으로는 법가를 채택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중국의 철학사라는 것은 유학과 도가 철학이 나중에는 이제
불가까지 가세를 해서 이들이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그렇게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뤄 나가면서 발전해 온 게 그게 중국의 철학사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철학을 공부하실 때에는 굳이 철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철학을 전공할 게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체 철학사적인 맥락 정도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라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철학의 흐름들을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에는 이제 그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서 역사의 대강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제 강의를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문사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바퀴의 하나하나의 바퀴살들이 그게 문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라도 빠지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사하고 철학은 역사를 모르면 철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철학이 조금 빠져도 역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역사도 이 철학적인 관점이 동원이 되면 훨씬 그 역사학이라는 게 풍성해지겠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조금 뭐 역사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 좀 빠져도 역사는 어찌저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뭐 고증하고 이런 것도 뭐 다 역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역사를 모르면요, 철학은 기본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학문이 그게 철학입니다. 역사 없이 철학은 못해요. 아무튼 유학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기준들을 다듬어 나가고 마련된 기준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목적 자체가. 기준을 만들고 다듬고 탄탄하게 다져나가는데 유학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도가 철학이라는 거는 마련된 기준들을 빼는 데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련한 기준을 왜 빼냐 그거죠. 왜 빼냐. 그랬을 때 기준이라는 것은 대개 통일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의 어떤 행동 규범과 준칙, 삶의 양식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이 세상이 안정적으로 어떤 일정한 어떤 리듬감과 통일감을 가지고 잘 굴러가게끔 하는데 필요한 게 그게 사실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날의 어떤 법령 같은 거예요. 법률과 명령을 법령이라고 그러죠.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 그게 법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학은 그런 어떤 이 제도상의 법령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간 내면의 법령을 제시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음의 어떤 법원 역할을 하는 게 이 유학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법령을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 놓다 보면은 사회라는 거는 피곤해져요. 각박해지고, 그리고 개인의 개성이 말살되고, 분명히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들인데, 원래 목적은 그건데 반대로 이러한 기준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이 이러한 기준들을 잘 이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소수와 약자와 부적자, 부적응자, 이런 집단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이렇게 되면 될수록 기준이 많아질수록 전부 말살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회 철학적으로 보면은 좀 거시담론으로 가면 노장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노자든 장자든 도가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일률적이고 어떤 뭐 하나의 기준, 절대적 기준으로 뭔가를 통일시키려고 그러고, 또 뭐 기준을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게 노장의 사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가 철학은 유가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이게 유도리가 많은 그런 철학이에요. 대신 도가의 철학은 개성을 존중하고, 개성이라는 게 맨 개별적 본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장자 길라잡이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세상에 단 하나도 똑같은 건 없는 그러한 개별적 본성들, 쌍둥이마저도 다 다른, 아주 고유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건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거는 결코 단 하나도 없는 그런 개별적 본성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존재가 본성 그대로, 타고난 본성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철학이 도가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도가 철학에 그럼 아무런 윤리관이 없느냐 하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도가 철학에는 사실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위대하고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런 확고한 윤리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누군가 그럴 수 있잖아요. 도가 철학은
자기 본성대로 살라 그러는데 내 본성은 남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내 본성이다. 난 내 본성대로 살겠다. 이런 엉뚱한 주장은 도가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주장을 절대 수용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과 아까 도가 철학의 윤리관은 자연에 근간한다 그랬잖아요.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괜히 다른 존재를 억압하고 해치고 못 살게 굴고 죽이고 그런 원리는 자연으로부터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을 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만사는 보는 관점과 처한 입장에 따라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윤봉길 의사나 뭐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이 뭐 폭탄을 막 이렇게 던지고 저 이등방문 쏴 죽이고 이런 게 그게 일제의 입장과 일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명백한 테러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도가 철학이 결코 그런 걸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남의 영역에 아무 이유 없이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땅에 쳐들어가서 그걸 쑥대밭을 만들고 다 때려 죽이고 남의 영토를 뺏고 다른 존재들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짓밟는 그러한 원리는 자연의 그러한 원리는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우주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도 거의 유일하게 인간을 제외하면 그런 짓을 어떤 생명체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가 철학에 따라서 도가 철학을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관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일제 입장에서 보면 테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도가의 철학을 노자의 자연주의나 장자의 관점주의나 상대주의나 이런 거를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윤리적 방종이나 명분으로 활용하는 거는 그건 도가 철학에 대한 모독이고 전혀 도가 철학의 원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 자연주의라는 거는 저 대자연처럼 매사 자연스럽게 살라는 주문이에요. 그게 척하지 말고 매사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 나무나라 쳐들어가서 아작을 내놓고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교과서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노장에서도 그런 거는 뭐 관점이고 지랄이고 그런 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연에서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점주의도 그래요. 세상 만사는 처한 입장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제가 있어.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 수준에서라는 전제가 항상 붙는 거예요. 상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만물은 상대적이라는 것도 세상에 절대적이고 완벽한 기준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다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기준까지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겠다 하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좋겠고 그러니까 도가 철학을 윤리적 방종이나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가 철학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건 도가 철학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주의 원리와 대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그 거대한 기준 안에서 불필요한 기준들, 나의 편견, 선입관, 어떤 강박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 교만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제거하고 빼나가고 그런 게 도가 철학의 지향이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날의 도가 철학은 특히 현대사회의 도가 철학은 특히 자연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인간 존재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원래 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 상태라는 건 있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일단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몇 분도 못 버티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자체로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은 이 과학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세상에 꼭 같은 사람끼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나 이외의 존재가 단 하나라도 뭐 미생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하나라도 있는 이상 이 세상에 절대 자유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율이 있을 따름이에요. 자율. 스스로 정한 법칙. 늘 자율이 있는 거예요. 자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 스스로 정한 어떤 법칙, 한도. 이걸 맨 기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도가 철학은 방종을 종용하는 철학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오늘 이 천하편에 보면 부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부득이. 아니 뭐 부득이하게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 천하편 아니라 장자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나올, 앞으로 계속 나올 표현인데, 부득이. 말 그대로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이게 맨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명이란 말이에요. 명.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들. 그런 부득이한 일들은 어떻게 하라? 애쓰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한 것들은. 그럼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는 거는 뭐냐 그랬을 때, 추박완단, 마치 망치로 그냥 치고 대패로 깎고 그 다음에 칼로 자르듯이 물, 세상, 만사, 세상의 모든 사태들을 따라서, 이 완자는 이제 우리가 완연하다, 뭐 봄 기운이 완연하다 할 때 그런 뜻인데, 이게 이 완자에는 어떤 양보하는 모양새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치 양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옮겨간다. 그렇게 변화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치로 치이고 깎이고 칼에 베이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마치 양보하는 사람처럼 치어주고 깎여주고 베어준다. 아이 등신처럼 왜 치이고 깎이고 베이고 가만히 있느냐 했을 때는 그것이 명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명적인 사태들이 나를 치고 깎고 베일 때는 그냥 양보하는 사람의 모양새로 치이고 깎이고 베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나마 힘을 덜 빼는 일이다 그 소리예요. 옳고 그르고 뭐 좋고 나쁘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옳고 그르고 시비, 옳고 그르고 뭐 좋고 나쁘고 뭐 아름답니 추하니 지금 이 상황이 뭐 그런 거 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구차하게 이 명적 사태를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게 명적 사태니까. 명적인 사태들을 대하는 자세,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라는 것은 밀려진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끌려간 다음에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주역에서 말하는 어떤 변화의 원리 있죠. 그 자벌레가 이렇게 몸을, 주역 개사전에 보면 자벌레가 몸을 구부렸다 움츠렸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벌레 아시죠? 자벌레 이렇게 가잖아요.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바로 이러한 변화의 원리. 만일 이러한 자세로 명적인 사태들을 대하게 되면 마치 회오리 바람이 돌아가듯이, 그리고 새 깃털이 바람에 나부끼듯이, 마치, 그리고 맷돌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뭐가? 나의 입장과 관점과 나의 생활과 삶이.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명적 사태들에는, 그런 명적 사태들을 마주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사람의 자세로 치이고 깎이고 잘려 나가주라. 명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명이라는 것은 유독 한 사람, 한 집안, 한 나라에만 가혹한 법도 없고, 또 유독 한 사람, 한 집안, 한 나라에만 관대한 법도 없다. 노자가 말하는 천지불인이라는 게, 천지, 전 우주라는 것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천지는 중도를 지키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이 천지라는 건 동양에서 전 우주의 질서라 그랬잖아. 코스모스.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는 존재론적으로 자연이라는 거, 여러분 자연이라는 거, 우리 이 도가 철학적인 언어로 하자고요. 자연이라는 거는 존재론적으로 더 친하고 뭐 덜 친하고,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누굴 더 미워하고 덜 미워하고, 이런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에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미 개입되지 않는 사태는
자기의 환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알미 개입되지 않는 사태는 자기의 환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게 이게 바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이런 거를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그러는 나만의 잣대. 이걸 빼라 그거야. 장자가 말하는 거는. 다른 걸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빼라는 거예요. 시비, 호호, 미추의 기준을 제거하라. 단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대자연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쳐나가라 그 얘기야. 내 기준들을.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서 막 때려 죽이고 그런 장면을 보고도 뭐 기준을 빼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저건 맞는 일도 아니고 틀린 일도 아니야. 저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야. 저건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추한 일도 아니야. 이러면 그 완전히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돼버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이 도가 철학이 얘기하는 거는 자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 선에서 나만의 기준을 다듬어 나가라. 빼나가라. 그리고 명적인 사태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사태들에는 양보하는 사람의 자세로 그냥 치이고 깎이고 잘려나가 주어라. 치이고 깎이고 잘려나가 주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곧 그저 마음 편히 받아들여 주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뺄 때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환난을 조성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들을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상황들, 그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상황들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콧물이 다 나올라 그러네. 근데 우리는 애를 써가면서 아무튼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정말.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더 받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다 해치고 건강 다 나빠지고, 그게 심해지면 남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고 세상에도 좋지 못한 기운을 내뿜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자기 환난을 조성하는 게 아니면 뭐가 스스로 환난을 조성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안명하라. 안명.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득이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이야기예요. 깎여주고 그냥 좀 치워주고 잘려나가 주라. 그게 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득이한 사태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당신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관점과 입장과 당신의 삶은 마치 회오리 바람이 빙빙 돌듯이, 또 깃털이 바람에 그냥 나부끼듯이 펄럭펄럭, 그리고 맷돌이 스스르 하면서 이렇게 돌기 시작하듯이 그렇게 서서히 이 자벌레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옴츠렸다 폈다 옴츠렸다 폈다 하면서 서서히 변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 세상과 사태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의 기준과 관점과 마음을 바꿔라. 그것이 삶의 지혜라 하는 이야기를 장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 친구는 이제 태어나기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근데 자라기는 싱가포르에, 어렸을 때 싱가포르로 와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자랐기 때문에 싱가포르 또 시민권자인데 아버지가 한국인이라서 또 한국 국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성년자 때는 원래 국적이 3개였는데, 그래서 제가 너는 도대체 출신이 어디냐고 장난삼아서 그렇게 많이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 성인 되면서 이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그런 친구예요. 근데 며칠 전에 얘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전화 와서 하는 말이 unlearning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좋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물어봐요. unlearning. 나 이거 처음 듣는 말이에요, 나도. 근데 제가 글쎄, unlearning. 그래서 비움 정도로 번역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그 노장 철학 얘기를 잠깐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unlearning, 이 비움도 좋은데 이걸 좀 힘을 뺀다로 번역을 하라고 해줄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끝나고 전화를 다시 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 나간다는 거는요, 이 삶에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그리고 빼 나간다는 거는 삶에서 이제 힘을 뺀다는 걸 의미해요. 장자가 하는 말은
노자 장자 할 거 없이 도가 철학의 주문은 뭐냐면 힘을 좀 빼라는 겁니다. 당신 삶에서 힘을 좀 빼라. 힘 좀 빼고 살자 그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빠이 힘 주고 살라 그러면 너도 힘들고 그런 너를 보는 주변도 힘들고 그런 네가 살아가는 세상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니까 힘을 좀 빼고 살아라. unlearning. 이거 좀 아무튼 이거 철학적인 말이야. 이것도 unlearning. 마음을 좀 비우라. 그런 주문이 되겠죠. 오히려 힘을 뺐을 때 우리가 뭐 스포츠나 무술에서도 늘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힘을 빼라. 이게 긴장을 좀 풀란 얘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움직임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를 오히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명절도 지났고 이제는 정말 새해잖아요. 새해에는 저희 제갈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좀 풀고 이제 힘을 좀 빼고 물 흐르듯이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준을 조금씩 덜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나날이 좀 편안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채널에 이제 주 시청자가 분석 같은 걸 보면 이제 20, 30대, 40대까지가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제 한 30대 정도 이상 됐을 때 이제 그때 서서 이제 힘을 빼는 거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쌓고 나서 이제 빼야겠죠. 뭐 나는 이제 뭐 10대인데 이제 막 나는 이제 힘을 빼려한다.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쌓은 게 있어야 덜어내고 비울 것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연령별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이제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